숙종의 여자들은 모두 다 소설의 주인공이 되거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거나 영화의 주인공이 됐어요. 네. 대표적인 인물들 혹시 떠오르는 분들 있으실까요? 장희빈. 장희빈 네, 너무 너무 유명한. 장희빈. 그렇죠. 장희빈 하면 또 떠오르는 장면이 딱 있지 않아요? 그 사약 먹는 거. 맞아요. 사약을 또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 먹는 게 아니라 막 때려보시고 막. 발악을 하면서 맞아요. 네. 집어 던지면서 먹는 장면이잖아요. 실제 정사기로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에는 사약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숙종이 자살하라고 하는 비만기를 내려요. 그래서 조용히 자살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사 기록은 끝나게 되는데 장희빈이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남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죽임을 당하게 됐던 이유가 첫 번째 설록화에 있습니다. 아, 제가 요거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예요. 근데 저건 너무 귀엽다. 저주 같지 않은데? 예쁘게 만들어 오셨어요. 네. 얘가 네. 찌르기는 좀 그런데. 이거를 뭐를 하려고 만들었냐면 장희빈이 자기의 사랑의 라이벌이었던 인현왕후를 저주하려고 만들었던 저주 인형이었습니다. 아, 네. 이런 인형을 만들었다 요사스럽다라고 하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던 거죠. 드라마상에서 배운 역사로는 정말 질투에 눈이 멀어서 저렇게까지 행동을 했다. 뭐 이렇게. 예. 그렇게들 많이 알고 네, 계시지만 그렇게 그렇죠. 단지 질투 때문이면 우리 설록에서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장희빈하고 인현왕후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죠. 표에 보듯이 예. 장희빈은 숙종보다 2살 누나입니다. 그에 대당되는 인현왕후는 숙종보다 6살이 어리십니다. 실제로 인현왕후의 아버지는 그 병조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권력층인 거고요. 조금 장희빈의 출신이 조금 다른 거는 기존의 양반은 아닙니다. 남인 계통의 역관 출신의 재력가. 당시에 장희빈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숙부가 장현이라고 하는 숙부가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당 중에서는 남인당이랑 손을 잡고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나라의 인삼을 몰래 팔아서 돈을 축적한 일로 이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는데 풀려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 풀려났냐면 네. 딸이 이제 궁궐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보력으로 이렇게 알려줘서 아름아름 풀려난 일이 있어서 궁녀를 넣어가지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내가 엄청난 권력을 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가장 엄청난 미녀였던 장희빈을 궁녀로 넣었던 거죠. 가족의 등살에 어떻게 보면 정말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계획적으로 입성한 두 여인인 거네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당시에도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남인당이랑 서인당이 서로 권력을 장악해보려고 쟁취를 하려고 눈치를 보는데 서인당은 야 우리 쪽은 인현왕후야 이런 상황이었고 당시에 남인당에서는 우리는 천하일색의 장희빈이 있어. 숙종의 마음은 어디를 가 있는데 라고 하는 상황에서 장희빈한테 이 일개 궁녀한테 숙종이 마음이 가 있는 거를 보니까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명성왕후요? 명성왕후. 왕후라는 그 숙종의 어머니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분이 또 인현왕후랑 똑같이 서인당 쪽 사람인 거예요. 같은 쪽이네. 네, 그래서 인현왕후를 며느리 불러다가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저 궁녀가 저 보통 제 간사가 악독해서 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경고를 내려줄 정도였어요. 진짜. 명성왕후는 나중에는 장희빈을 궁궐 밖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숙종이 다시 장희빈을 궁궐로 불러들인 거죠. 이렇게 계속 마음에 계속 있었던 거네요. 찐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사랑을 진짜 못 잊어가지고 다시 아유, 부른. 숙종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아- 숙종은 아, 그래요? 로맨티스트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정말 로맨티스트라고 하면 정말 내 사랑을 방해했던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기회에 난 다시 내 사랑을 찾아야 될 거야. 그렇죠, 그렇죠. 라고 해서 전화기 갖고 와. 희빈아, 조선시대. 돌아와라. 라고 하면 로맨티스트지. 근데 누가 장희빈을 다시 불렀는지 아세요? 정적 라이벌인 인현왕후가 다시 데려오라고 시킨 거예요. 인현왕후가 장희빈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잖아요. 이때부터가 정말 본격적인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이 일개 궁녀 출신에서 무려 조선 왕조 역사상 최초로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얘가 핵심인데 어떻게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간 유일한 인물인가? 어떤 공이 있었을까? 맞춰보시겠어요? 성은을 입고 승은. 승은. 승은 우리 어렸을 때 성은 아니었나? 아무튼 간에 승은을 입고 아들을 생산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거밖에 없죠, 그렇죠. 거의 장희빈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초고속 승진을 해요.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6급 공무원에서 2년 만에 1급 공무원으로 올라가는 정도의 승진을 하게 되는데 2년 만에.
궁궐에 돌아오자마자 숙종이 너무나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에 종 작품의 수건의 자리에 올려줘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궁녀가 만약에 승은을 입으면 승은상궁이 되는 거지. 아니 바로 수건의 자리로 올려준다고? 야,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건으로 올라가려면 승은을 입고 플러스 임신까지 해야 되는데 임신도 안 한 상태에서 일단 수건의 자리에 올려준 거예요. 진짜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 거죠. 숙종이, 예. 그죠? 딱 임신을 했잖아요. 이 회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종 이품의 수기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수기. 되고요. 근데 그 아이가 아들이네. 아들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정일품의 빈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승진의 키포인트는 아들이었네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숙종이 아들이 이제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로 삼겠다고 한 거예요. 100일도 안 된 애를. 원자는 왕비가 정실 부인이 낳은 첫째 아들에게만 부여하는 칭호인데 지금 장희빈은 왕비가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왕비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의 복선이었고요. 이게 두 번째로는 인현왕후가 당시에 2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나중에 충분히 아들을 낳을 수 있잖아요. 아들을 낳더라도 그 아이가 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머. 와, 그러면 이거 너무 이거 큰데? 약간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른 거예요? 무리수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무리해서 지금 뭐 100일밖에 안 된 애를. 그 100일밖에 안 되는 애를 원자 타이틀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별일이 없으면 이제 세자가 되고 세자는 이제 다음 왕이 돼버려요. 당연히 지금 이 서인들 집권 여당은 난리가 나죠. 난리 났죠, 지금 난리 났죠. 중인 여인이 낳은 애를 이제 원자로 지금 정하시냐라고 얘기를 해요. 야당인 남인들도 이건 아닌데 싶은 거지. 아니지 않나. 우리가 봐도 야 이건 있겠다. 너무한다 이거. 저기요, 그 지금 그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지금 중전마마가 지금 젊으신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또 다른 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워워워워 이래요. 숙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는데 나의 결정에 반하는 사람 손 들어봐. 들었겠죠 다? 유배본. 너 유배. 아 저요. 너 사야. 저는 조선 27명의 국왕 가운데서 최악의 인성, 최악이 숙종이라고 보거든요. 야. 바로 다 유배와 사약을 내려서 죽여버려요. 그 진짜 그 숙종이 괜히 숙종이 아닌 거네요 진짜. 원자를 책봉할 때 그 한 2달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희빈이 아이를 낳고 한 달 만에 장희빈의 엄마를 불러들여요. 장희빈의 엄마가 가마를 타고 오는데 서인의 관리들이 그것을 막아요. 네. 연려실 기술이라는 기록에 보면 그 가마를 부셔서 불태워버려요. 그 서인 그렇죠. 관력 예. 관리가 숙종이 그 짓을 한 실제 실무자 최일 말단 관리 2명만 처벌을 해요. 진짜 처벌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책임자죠. 그렇죠. 네. 근데 얘는 그냥 파직만 시키고 끝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끝났으면 사실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서인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들고 일어났는데 보통 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숙종은 왕권이 세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숙종이 이걸 참아 이 정도로 세게 항의를 해요. 목숨 걸고. 그런데 숙종이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복직이 돼요. 에? 좌의정 하나가 또 가요. 또 가서 사과해라. 그랬더니 숙종이 받아들여요. 예? 아니 나 이런 스타일이 싫어요. 왜냐면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야. 네. 그런데 또 가서 또 해요. 그 얘기를. 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가요. 뭐야 이거? 또 가서 뭘 하냐면 가마를 타고 오는 이것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 달라. 제일 높은 옥교라는 가마인데 네. 이거 안 된다. 그 신분에 맞는 것을 타게 해달라고 했더니 세다, 이거. 숙종이 받아들여요. 오케이. 너무 그러면 물러서는데 또- 계속. 또 가요. 예? 이거 말도 안 돼. 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하고 후회한다라고 말하라고. 그랬더니 와, 그때부터 빌라고 숙종이 그러는 거네. 거부합니다. 안 한다. 당연하지. 숙종도 내가 볼 때 너무 참았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많이 그렇죠. 참았는데요. 적당히 네, 많이 해야지. 참았는데. 격투기 같은 걸 했을 때 실신한 상대를 계속 가가지고. 계속 밟은 거예요. 그것도 왕을. 그러니까 이제 집권당의 독재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숙종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원자 책봉 행위가 단순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거에 반응. 그렇죠. 그리고 있다가 이제 뭘 하느냐 마지막 카드를 던져요. 인현왕후 폐위 이걸 던집니다. 와. 그게 바로 그 2달 후예요. 그러니까 서인들이 적당히 했었어야지. 네. 그랬더니 서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일어난 거죠. 아싸 이러면서 왕창 일어났더니 그때 숙종이 다 잡아들여라. 그날로 그때. 그날 상소를 보고 상소가 찢어질 정도로 분노를 해서 그날 밤 삼경에 다 잡아들여요. 그리고는 직접
신국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환국이 일어나는데 네. 그게 바로 기사 환국입니다. 숙종이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숙종이 다짐을 했던 게 자기 이전까지는 여당이랑 야당이랑 어쨌건 간에 공존을 했거든요. 네, 네, 공존을 하면서 견제도 하고 균형도 맞추면서 왕이 잘못하면 상수문도 올리고 왕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대부 중심의 정치를 했는데 네, 네. 숙종은 나는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선택했던 게 환국이었던 거예요. 공존이 아니라 한 당만 쓰고 다른 당은 버려요. 아예. 내가 언제 여기에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떨게 야, 만드는 그러니까 게 지금 숙종 권력을 방식이에요. 가졌더라도 숙종한테 맞아요. 밑보이면 갑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약간 정치 천재 같은데요? 아 진짜. 예. 근데 이게 참 부작용이 뭐냐면 네. 서인도 그렇고 남인도 그렇고 학습이 된 거예요. 얼떨결에 어제까지 내가 야당이었는데 오늘 여당이 됐어. 자식들 삐삐삐 다 죽었어.가 아니라 나중에 확 학습이 돼가지고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본인들도 어차피 왕이 또 마음이 바뀌면은 확 뒤집힐 거다. 그래서 책 잡힐 일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아예 정치를 안 해요. 아 진짜. 그 장희빈이 왕비가 된 것이 이제 기사 환국을 통해서 네. 이제 왕비가 되고 서인 세력이 이렇게 일소가 됐는데 그 기간이 별로 오래 가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숙종이 이제 권력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아마 분명 숙종의 결정, 그러니까 숙종의 변심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남인이 하는 것이나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정치력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그 여성들을 위주로 본다면 장희빈의 뭐 행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내명부가 관련이 되면 척신이라 그래서 종친이라든가 외척 같은 또 다른 권력 세력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항상 입체적으로 권력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5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뭔가 남인이 또 득세를 하니까 이놈들이 조금씩 선을 넘네? 그 약간 그런 걸 이럴 수 봤어요. 예.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인현왕후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모를 받으면서 맞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 자존심 강한 여성이 우리 사대부 집안에 진짜 우리 진짜 집안 너무 잘 나가고 내가 한 번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숙종이 인현왕후를 다시 불러들였을 때 안 와요. 그렇지 자존심 있지. 좀 멋있었어 방금. 예. 그러니까 부르는 행위를 3번을 합니다. 세 번이나. 네, 거절 동양에서는- 2번 당해요. 네, 3-4번이죠. 그래서 숙종이 보낸 그 초청의 말들은 거의 반성문에 가깝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이게 또 흥행에도 좋아요. 이게 극적이잖아요. 반성문이 극적이고 되게 후회하는 모습이 절절하게 드러날수록 숙종에게도 유리한 거죠. 백성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니까. 숙종이 간곡한 마음을 담은 네. 이 반성문 이걸 한번 김종민 씨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눈 감고 몰입하면서 절절하게. 들어보시죠. 네, 네. 절절하게. 처음에 권간에게 조롱당하여 잘못 처분하였으나 그립고 답답한 마음이 세월이 갈수록 깊어져 여러 해 동안 어렵고 괴로움을 맛본 것이 다 내 허물이다. 왕이 자기가 덕이 없다는 그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드물죠. 그 부분은 사실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임금이 덕 없으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건 의미가 있는 거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근데 내쫓을 때는 진짜 집안에 먹을 것도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그래서 그게 불쌍해서 도와주자고 좀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니까 굉장히 냉혈한에 가까운 사람일 그러네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인현왕후를 숙종이 불러들임으로 해서 일어나는 국면 전환이죠. 갑술환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돌아와 놓고 인현왕후는 환궁한 지 7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고. 그 나중에 기록을 보면 원인을 알 수 없고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뭐 스트레스, 우울증, 마음의 병 아마 그때 궁에 오기 전부터 벌써 화병 같은 게 맞아요.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 정말 사람이 아니겠죠.